저는 증권사에서 한 20년 동안 본사 지점 근무 통해서 주로 이제 고액자산과 자산관리 쪽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는 지금 현재는 인모스트 투자자문이라는 네. 투자자문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제가 현업으로 있는 뭐 20 몇 년 동안 고액자산가 분들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에 뭐 기획하고 뭐 모든 것들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고액자산가가 아닌 분들에게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고요. 저희 인모스트 투자자문 잠깐 소개드리면 네. 고객을 직접 자문하기 때문에 세 부류의 고객이 계십니다.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개인 고객분들이 계셔서 개인 고객분들의 저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액자산가가 아닌 분들에게도 자산 관리하려다 보니 뭐 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많이 하고 있고 혹은 이제 저희가 원래 그 해외 ETF 전문 자문사였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실은 연금 자산은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외 이제 주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 고객들의 그런 일반적인 그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자금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해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인 고객인데 법인 고객은 이제 일반 회사부터 특정한 회사까지 이제 퇴직연금, 그다음에 법인 자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용 자문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객은 기관 고객이라고 해서요. 그 증권사, 은행, 그다음에 운용사들에게 저희가 자문을 해서 내놓은 상품을 증권사나 은행에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를 그런 일들을 뭐 몇 개 뭐 예를 들면 삼성증권, 교보증권, 뭐 신영증권, 키움증권 이런 쪽에다가 네. 저희가 자문형 상품을 내놔서 고객들에게 이제 판매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지금도 이제 자문형 랩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인모스트라는 뜻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네. 영혼 깊은 곳에서라고 해석하기가 좋은 그런 쪽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뭐 그런. 네, 그때 유튜브 채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도 이제 인모스트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 인모스트는 이제 일반 그 고액자산가 아닌 분들에게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향하다 보니까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대부분 두 번째 주 월요일에 공개 세미나를 4년째 해오고 있고요. 네. 예, 나름 그래도 이제는 아주 고정 분들이 찾아와 주고 계셔서 그분들에게 이제 유튜브로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고객분들이 많이 좀 늘으시고 그래서요. 고객분들도 좀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사실 뭐 저희는 막 엄청 그런 그 투자 쪽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자산 관리 측면에서 시장을 어떻게 보나 상품을 어떻게 보나 그다음에 지금 같으면 이제 뭐 투자 심리가 되게 힘드니까 네.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 단기적인 투자하고 자산 관리하고 좀 달라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로 드리려고 하는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대표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데 대표님 방송 들으면 멘탈이 잡히더라고요. 그러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감동들을 또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한번 증시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매우 어려운 시장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혼돈? 네. 네. 뭐 케오스, 카오스 막 이러면서 혼돈 막 붙으면 막 그런 거창한 마음 붙는데 뭐 그런 거 안 떠올리고 또 그냥 혼돈이 이제 막 되게 떠오르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드물게 이제 보는 시장인데 시장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 가지 면으로 말할 수 있는데 시장에는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소프트 데이터는 주로 심리적인 그런 그다음에 거시 변수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고요. 그다음에 하드 데이터라는 거는 주로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같은.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 이렇게 말할 때 그 안에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서베이로 물어봐서 심리적인 대답, 예를 들면 앞으로 그 소비를 늘릴 거냐 안 늘릴 거냐 뭐 이런 걸 소비자 태도 지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소프트 데이터 쪽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경제 지표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재고라든지 신규 판매라든지 이런 건 전부 하드 데이터 쪽이에요. 서베이가 아니죠.
예, 그런 것들이 보통 섞여 있는데 네. 이번 시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가 이렇게 아예 괴리가 가지는 때가 많지 않은데 이번에 아예 따로 놀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침체 징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어요. 네, 왜냐면은 네. 저희가 이제 침체가 오기 전에 침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미리미리 챙기기 때문에 보는데요. 그 보통 일반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때 이제 암기하기 쉽게 호프라고 HOPE라는 예, 요런 그 거를 갖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호프는 HOPE이지 않습니까? 그럼 H는 하우징, 예,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경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산을 저는 오랫동안 다뤄왔는데요. 주식 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특징이 있는데 주식 자산은 느리게 올라가고 빠르게 빠집니다. 부동산 자산은 빠르게 올라가고 천천히 빠져요. 이게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침체를 볼 때 부동산 쪽을 항상 보는 이유가 좀 빨리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호프가 왜 먼저 H가 있냐면 부동산 쪽에서 이미 그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O가 뭐냐면 오더, 뉴 오더, 신규 주문의 O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컨퍼런스 보드 지수 같은 데 보면은 신규 주문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얘가 죽기 시작하면은 수요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라는 게 뭐냐면 수요가 살아 있어 가지고 이게 주문이 막 나오고 이러면서 계속 좋아지는 거니까 그 오더, 뉴 오더가 중요한데 요런 것들을 살펴볼 때 먼저 주택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얘를 또 보는 거고 그다음에 호프면은 P가 되잖아요. P는 뭐냐면 프라핏의 약자라서 이거는 뭐냐면 회사들의 이익입니다. 마진이죠. 그래서 요번에 1분기 실적인 경우에는 어떤 정도 나왔냐면은 전체 그 S&P 기업 전체 중에서 한 80% 이상이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거든요. 다만 그래서 굉장히 건전한 상태였고요. 다만 조금 달랐던 거는 그 서프라이즈 정도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요. 코로나 때 나빠졌다가 좋아질 때 그 엄청난 성장 속도는 GDP도 이제 점점 약해지거든요. 하지만 내년까지 얼마까지 보냐면 2%대 이상을 보는데 2%면은 미국 잠재에서 비해서는 아주 좋은 성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프라핏 관련해서 기업 이익도 나빠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2분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시장이 계속 이제 왜 그러냐면 조금 가이던스 나쁘면 확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2분기를 좀 반영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HOP고 마지막에 E가 뭐냐면 인플로이먼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침체가 왔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침체가 적어도 그러니까 실업률이 꺾여가지고 올라가는 대부분은 실업률이 상당히 올라간 상태에서 왔고요. 적어도 꺾여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내려만 갔죠. 그러니까 3.6%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요거는 코로나 이후에 내려만 간 거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꺾이고도 한참 지나고 나서 침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체를 보는 지표를 볼 때는 그 지표만 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침체가 좀 멀다. 그래서 많은 월가들도 올해의 침체는 걱정하지 않는다. 온다면 23년, 24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그다음 대부분 23년 하반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지만 그 외에 침체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리브랜드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그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아주 신뢰도가 높은 쪽인데 그쪽에서는 침체 지수를 봤을 때는 5% 정도 봅니다. 그래서 뭐 과거로 보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침체는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참 어느 때하고 다르게 과다하게 미리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 심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렇죠. 시장이네요. 침체를 측정해 봤더니 원래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침체는 가장 먼저 어느 시장으로 오느냐 저는 많이 경험해요. 어느 시장으로 오냐면 하이힐드라 그러는 채권 중에서 기업 채권 중에서 등급이 낮은 채권 쪽으로 제일 먼저 와요. 네. 이게 무슨 당연히 그렇죠. 침체가 오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되니까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기업이냐면 등급이 낮은 기업이죠. 그럼 등급이 낮은 기업의 하이힐드 채권이 어떻게 되냐면은 등급이 높은 채권과
그 낮은 채권의 등급 차이가 확 나버리기 시작해요. 이걸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급이 조금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것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지금도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동안 없었던 한 490bp 정도 벌어져 있는데 요거 아주 위험 지표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위험 지표 나타났다 싶으면 700까지 가거든요. 그 금융위기 때는 너무 훨씬 크고요. 근데 어쨌든 이 하이힐드 지표도 침체를 반영했다고 하면 얘네들은 한 20%나 30%밖에 반영을 안 했는데 반해서 주가지수 있지 않습니까? 주가지수도 침체 지표거든요. 주가지수는 70% 반영했어요. 이 조사하는 기관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침체와 그 다음에 그 미국 같은 경우 긴축 속도 이걸 어느 정도 반영해 놨냐면 올해 말에 2.75를 이미 시장에 반영한 정도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10년물 금리하고 2년물 금리가 이미 그걸 다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미 도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같으면은 당연히 이제 침체 우려가 있어서 빠진다고도 하지만 이 10년물 금리가 3.2를 넘어가서 이제 한 40년으로 보면은 10년물 금리의 최상단이 3.25인데 여기까지 가버렸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시장이 막 미리 막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소프트 데이터 쪽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데 하드 데이터는 정작 건전하다 아직. 예, 이런 시장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를 믿어야 될지. 그래서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예를 들면 어제 그저께는 바이든이 중국 관세를 낮춘다고 해서 올랐는데 물론 어제는 기업 실적이 나왔지만 이거 기업 실적을 통해서 뭘 본 거냐 하면은 사실 현재는 달성이 됐는데 미래를 생각하냐고 빠져버렸어요. 침체를 우려하느냐고. 네. 이런 식으로 아직 하드 데이터가 침체를 말해주지 않지만 우려감으로 빠지고 이 소프트 데이터는 먼저 두려워서 일단 정리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조 이상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들 그 포트 안에 현금 비중이 지금처럼 높았던 적이 없는 거죠.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참여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는 말로 할 수 없이 위기를 말해주는 반면에 아직 하드 데이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직도 좋은 그런 모습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막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오는 그런 어떤 혼동?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 같고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 같아서 훨씬 더 공포스러웠던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느냐 부분은 하드 데이터가 어쨌든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부분뿐만 아니라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사실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데이터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시장은 전쟁이 끝나야 유가가 이제 떨어지고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전쟁은 앞으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끝나면 아마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겠지만 사실 만만치 않은 요인들도 있으니 누구도 짐작은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라도 만약의 경우 지금 전 세계에서 원유 생산량의 순위로 보면은 사실 미국이 제일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들인데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오펙 플러스 3국이 모두 지금 원유 증산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과 원수진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계가 안 좋아졌죠. 왜 오랫동안 원래 혈맹이었는데 미국의 이제 이전 대통령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 이거를 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완전히 돌아서 있는데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바이든이 6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한다. 빈살만을 만나러 간다.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빈살만이 바이든에게 너가 그렇게 정말 다급하면 와서 꿇어 라고 한 것과 같아요. 그리로 가서 만나는 거거든요. 이거 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두 달 전에는 원래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 삐졌던 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켜주던 패트리어트를 빼버렸거든요. 미국이 오랫동안 이게 지켜주던 나라였는데 그게 약간 이제 그 오일 달러 가치 석유의 가치가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죠. 미국이 이제 석유의 수출국이 됐으니까 2019년부터 셰일을 하게 된 바람에 이제 너희들 눈치 보지 않아도 돼. 이렇게 되면 사실 이 혈맹의 역사는
70년대 오일 쇼크 딱 그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때 키신저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맺은 미략 그때로부터 사실 페트로머니라 그러는 페트로머니. 예, 페트로달러. 그렇죠. 그러니까 페트로달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건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역사가 있어요. 뭐 9.11을 일으킨 게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드러내고 괜히 가만히 있는 이란을 때려서 뭐 이런 식으로요.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모슬렘 관련된 강경은 전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다른 쪽을 타겟을 잡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끊어버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바이든은 정말 빈살만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잖아요. 아까 패트리어트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만큼 이제 미국이 현재 에너지에 관련된 다급함이 있는 건데 제 말은 뭐냐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바꿨죠. 그다음에 이란과 협상 중이죠. 뭐 이렇다 할 하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해결이 되면은 전쟁이 안 끝나도 네. 원유 증산량이 올라와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적어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요게 사실 전쟁이 지금 시작돼가지고 몇 개월이 지나 4개월째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는 동안에 계속 위기나 어려움은 있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시간이 가면서 이 해결책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반기 들어가서 이제 이 3분기나 이랬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차곡차곡 뉴스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저께 발표한 중국 관세를 낮추는 것도 미국의 연구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CPI를 물가를 1% 정도는 내려줄 걸로 보거든요. 중국 관세를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의 수입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대부분 중국에서 그렇죠. 수입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들이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하드 데이터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낮아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앞서서 반영했던 공포감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시장이 왜 그렇게 빨리 안 움직이냐면 이 중요한 변수가 둘 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린 전쟁. 그건 뭐 아무도 맞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의 셧다운 관련해서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게 얼마나 더 기승을 부릴지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니까 시장이 쉽게 돌아서지는 않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옛날에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런 것처럼 시간은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계속 준비해 온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곡물 관련된 그러니까 농산물 에그플레이션 요것도 사실 이미 예고가 돼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크라이나에서 파종 못했죠. 그 다음에 8월 달 되면은 이제 수확 못하면 뭐 정말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정말 힘든 인플레이션인 건 분명한데 시장은 항상 그거가 얘기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흐름도 항상 있는 거죠. 다만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요번이 시장이 어려웠던 이유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였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빠르게 해결할 수는 없었던 문제였다라는 거고 그게 시장을 지금 엄청 힘들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그 심리가 지배하는 좀 두려움과 공포의 그런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이지만 조금 이제 그 시장 그 낙관적으로 본다면은 그 시장은 언제든지 그 해결책을 마련해 왔고 그렇죠. 다시 증시는 올라간다. 네, 그게 짧게든 길게든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지금 충분히 침체를 70% 반영했다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는 그 주가에 관련돼서도 최저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바닥이나 이런 것들을 따질 때 바닥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뭐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도 있고 충분히 다 있으니까 저는 바닥을 논할 수는 없는데 이 지금의 이익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이익으로는 정말 그 이익을 나타내는 그런 가격으로 볼 때는 이론적인 최저는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말하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뭐 16.5배 뭐 요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16.9배, 7배를 찍은 게 벌써 뭐 여러 번 그렇게 또 조금 하락 올랐다 이래서 그렇지. 역사적 평균이 16이에요. 10년. 10년 평균이. 그러면 10년 평균이란 게 뭐냐면은 지난 10년 전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주가로 나타낸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아는 대단한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 제꼈느냐. 기하급수 기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총 1조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포춘 500 기업은 20년이 평균 걸렸는데 요즘 기업들은 6개월이 안 걸리는 기업들이 막 나오는 정도로 왜 그러냐면 IT 버블 때 그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 말고 실제로 현금이 많고 실제 이익으로 이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나간 10년 동안의 실적의 평균이라고 하면 정말 미국을 10년 전으로 되돌린 것 같기 때문에 이 가격은 정말 충분히 할인한 가격은 맞겠죠. 근데 이 가격에 지금 얼마 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 월가에서도 한 50% 정도는 바닥인 건 맞다. 다만 모멘텀이 없어서 반등이 나오지는 못한다. 다가 50%는 한 차례 더 있다. 왜 어떤 얘기냐면 아직 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제일 신뢰하는 지표가 뭐냐면 무조건 믿는 지표가 그 항복이라는 거예요. 항복. 예. 그래서 뭐냐면 나 이제 다 싫어. 무조건 팔아. 이게 나오는 거죠. 옛날에 저 주식 브로커 때 무슨 속담이 있었냐면 개인들 툼에 두 번째 나올 때 무조건 사라. 이게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달리면요. 정말 어느 순간에 다 던져버리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요. 네. 제가 가끔씩 드는 사례인데 여기 저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식 브로커 때 가장 인상적인 일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한 5년 정도로 기억나는데 고객분이 아침 일찍 찾아오셨어요. 증권사는 아침에 7시 반부터 회의를 합니다. 네. 막 회의를 하고 있는 중간인데 오셔가지고 두드리면서 나오라 그래서 나갔더니 내 주식을 아침에 그냥 다 팔자를 내놔라는 거예요. 보통 팔자를 낼 때 하한가 주문을 내는데 하한가로 팔리진 않고 그냥 첫 개시 가격에 다 팔리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고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밤새 한 잠도 못 잤다. 그때가 막 걸프 막 이런 거 있고 막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막 이런 얘기들 나오던 때라 대북 관련해서 자기가 불안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무조건 팔아달라고 했는데 뭐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그 해 가장 바닥에다가 다 파신 거예요. 그날 시초가가 그 해 가장 바닥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만큼 견딜 수 없게 사람을 이미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도 그것마저도 다 털어버려야 될 만큼 공포감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게 항복 국면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증시에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월가에서는 아직 항복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전체적인 의견은 거의 바닥에 이르렀고 여기서 옆으로 가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의견도 상당히 많고 다만 반등이 나오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 데이터로 확인하는 국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 팩트를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바로 쭉쭉쭉 올라가거나 이럴 수는 없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날짜가 차야만 증명되는 것들. 왜냐하면은 한 달의 인플레이션만으로 우리가 야 이제 됐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3개월, 네. 그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날짜가 필요한 데이터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닥을 차례차례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확 내려가서 옆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들리는 뭐 침체 앞으로 악화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차례차례 앞으로도 반영된다라고 보시는 마셔도 되는 게 시장은 3개월에서 6개월 빨리 갑니다. 언제나 그래왔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1월부터 4월까지 특히 4월에 이렇게 확 많이 빠지고 5월 초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여기서 진짜 더 떨어질 것만 같긴 한데 그렇죠. 이게 많이 충분히 또 지수에 반영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거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 예,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S&P 500은 네. 또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나스닥은 보면 더 빠졌잖아요. 훨씬 많이 한 빠졌죠. 30%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뭐 특별히 좀 뭐 기술주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